날씨 변화를 주로 초점을 맞춰가지고 문자로 표현을 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거고, 괴는 날씨 변화에서 한 발 더 나가서 그런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간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행성들의 인력, 중력, 장력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을 해서 밀고 당기고 하면서 지구의 변화를 일으키는 힘들인데, 음양 오행이 날씨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괴는 날씨 변화가 아니라 사물의 상, 이걸 물상이라고 그러죠. 물상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을 위상수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위상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배치가 어떤 수적인 힘관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위상수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이제 조금 기능이 다른 거죠. 한쪽은 시간상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고, 한쪽은 물상을 표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용적으로 쓸 때는 이 두 개를 막 섞어 쓰는 거죠. 막 섞어 써서 도구를 만든다든가 문물 재료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어떤 풍속이라든가 그 규범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 때 음양오행과 어떤 물상의 균형을 맞춰가지고 하는 거를 원칙으로 삼는 식으로 문명의 틀로 삼아왔다. 지난 시간에 했던 데가 여기까지입니다. 복습. 여기까지 했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은 이 강의를 할 때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도 음양오행이나 이 주역 이쪽을 우리가 어느 정도 능숙하게 알고 나면 소리가 안 들려. 어느 정도 알고 나면 특히나 지금 우리는 발그룹 교육에 1차적인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인지학을 이해하는데 더없이 도움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슈타이너와 그 주역의 관계를 조금 보자면, 슈타이너는 자기 스스로 마나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영한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영한자라고 하는 게 마나스라는 얘기죠. 마나스 부티 아트만 이렇게 돼 있는 것 중에 자기가 마나스 수준의 어떤 영통자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규정을 했는데, 슈타이너의 사상적인 배경은 아다시피 신지학입니다. 근데 신지학도 천문학에서 동양의 음양오행이나 주역이 그런 것처럼 천문학을 활용해서 시간의 흐름과 사물의 변화를 갖다 읽으려고 한 거는 똑같죠. 예, 그 기본적인 시각은 똑같아요. 시각은 똑같은데 이거는 뭐 문명차 때문이겠지만 적어도 17세기 이전까지는 동양 문명이 서양 문명보다도 어떤 깊이라든가 다양성이라든가 이게 훨씬 더 깊고 넓었다라고 하는 그냥 역사적인 팩트인 거고, 이 동양 문명이 서양의 기계 유물론을 통해 가지고 근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이게 뒤집기 전에 정근대의 어떤 그 세계관적인 틀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동양이 훨씬 이제 우수한 인식들을 가지고 있었던 셈인데, 그 우수하다는 것은 천문학이 훨씬 더 심층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슈타이너가 서양 천문학을 알았던 사람이죠. 근데 서양 천문학이 나중에 우리가 비교 대조를 해보면 알겠지만, 비교를 해보면 동양 천문학에 비해서 한 절반밖에 안 다루고 있어. 절반이 비어 있어요. 다른 동양에서 천간지지를 같이 다룬다면 서양에서 천간만 다루는 거야. 이런 식으로. 동양에서 8개와 6개, 4개를 다 같이 다룬다. 그럼 서양에서 8개만 다루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단순해요. 단순한데 슈타이너라고 하는 이 개인적인 이제 특이功能을 가지고 있는 거죠. 특이功能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명한자가 그 어떤 빈 부분을 자기의 통찰력으로 메꾸면서 많은 그 우주 진화사라든가 동식물과 인간의 관계라든가 이런 어떤 핵심적인 영역에서 많은 내용들을 남기고 간 거죠. 남기고 갔는데 제가 이제 주역도 공부하고 인지역도 공부하면서 늘 느끼는 게, 슈타이너는 참으로 대단하다. 동양이 가지고 있는 인식들이 없었는데도 자기의 관찰력을 통해 가지고 그걸 알아냈다는 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대단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한 개인이고, 동양의 주역이나 황제 내경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수천 년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데이터와 임상을 가지고 쌓아놓은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슈타이너 같은 영향을 안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주역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슈타이너가 이해했던 것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까지도 더 확장해서 이해할 수 있는 문화적인 혜택을 우리는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처럼 떠드는 사람이 가능해지는 거야. 누가 가령 나보고 네가 슈타이너냐 그러면 나는 슈타이너는 아니지, 박규현이지. 그러나 슈타이너를 몰랐던 주역을 내가 알고 있다는 덕을 본다는 거죠. 덕을 본다는 거라서 그 측면에서 우리 문화 속에 있는 어떤, 특히나 사실 주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전통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조선시대가 성리학의 왕조였고,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역적 세계관으로 어떤 그 사회 질서, 문화를 다 이렇게 꾸려나갔던 그런 성격의 왕조였으니까, 우리한테는 전통과 문화 유전자라는 그 형태로 굉장히 강력한 인식 틀을 우리가 의지가 있다면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아직까지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문화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잘 정리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슈타이너가 남겼던 그 신비해 보이고 심오해 보이는 것들을 사사시 이해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붙여낼 수 있다. 그 플러스 알파를 붙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저는 늘 증명을 하고 싶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별 장이 없었고, 실은 공식적으로 제가 이번에 이것이 플러스 알파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한번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주제로 잡은 게 슈타이너의 언어이론과 국민정음입니다. 슈타이너의 언어이론 이번에 우리 학교에서 새로 번역한 언어의 영하고 언어의 기원, 그 두 개 내용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정인주 후서에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슈타이너는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원론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알파벳의 몇 가지에 대한 발음법과 형상화 사례를 남겨놨을 뿐이지, 음소의 성질 한 개 한 개에 대한 분석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있어요. 슈타이너 이런 죽을 때까지의 모든 그 작업들 속에서 언어에 대해서는 원론을 밝혀놓은 것 이상으로 들어간 게 없단 말이야. 근데 국민정음에서는 음소 한 개 한 개를 실은 다 밝혀놓은 거예요. 더 나간 거죠. 한 발 더 나간 거야. 한 발 더 나간 형태의 성과가 우리 문화 속에 있다는 거. 이런 거를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주제를 제가 슈타이너의 언어이론과 국민정음이라고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뭐 그것만 그렇겠습니까? 힘의 성질에 대한 거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인지학적 힘 개념이 물체, 에테르, 아스트랄, 자아체 이거잖아요. 이거 네 개의, 이거 네 가지로 하면 이렇게 되고, 6가지로 하면 감각체, 감각품까지 해가지고 6개를 쓰는데, 이 6개가 바로 8개 중에서 근본을 제외한 나머지 개들의 성질하고 똑같은 것들이거든요. 똑같은 것들이,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슈타이너만 하더라도 8개 정도에 해당하는 것을 활용할 뿐이지, 64개는 아예 엄두도 못 내고 들어가지도 않았어. 근데 우리는 64개로 사물을 분류하고 성질을,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이런 툴들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훨씬 더 심층적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나갔다. 지금 제가 용어 해설집을 이번에 써서 팔고 있습니다만, 이거 좀 더 자세하게 풀어 설명해야 되는 성격이기도 하고, 아무리 풀어 설명을 해도 글로는 표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제가 썼으면서도 우려하는 게, 사람들 틀림없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이거가 힘이라고 하는 이해를 못 할 거예요. 제가 비록 글을 그렇게 썼어도, 그 글을 읽어도 그 상이 안 떠오를 거라고. 그 상이 안 떠오를 건데, 주역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좀 생기고 나면, 자아체가 진짜 무슨 에고나 퍼소날이 아니고 마치 중력 전자기력 같은 힘이구나 는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야. 그 이해가 트이를 하면 오히려 주역을 이해하는 그게 트인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힘이라는 얘기죠? 물리적인 힘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모문영의 지혜에서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물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에테르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아스트랄은 밑에서 위로, 자아체는 위에서 아래로, 감각체는 뒤에서 앞으로, 감각포는 앞에서 뒤로 움직인다 라고 슈타이너가 표현을 해요. 이런 문장 보면 사람들은 알 수 없지. 에테르를 쥐어짜면 아스트랄이 튀어나온대요. 에테르를 쥐어짜면 거기서 아스트랄이 용출이 돼서 나온다는 거야. 이런 문장들을 읽으면 사람들이 이해를 포기해버립니다. 이해를 포기하는데, 이게 힘의 종류라는 걸 알고 어떤 성격의 힘이라는 걸 알면 사실 낱낱이 이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지학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도 주역의 베이스가
알고 강화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늘 생각합니다. 대충 뭐 그 정도 의미 부여하는 거야. 평소에 늘 많이 하니까 그냥 그 정도 하고요. 서로는 본론 들어가죠. 자, 우리가 지난번에 어떻게 하기로 했더라? 이게 공부 진행하는 거 어떻게 하기로 했죠? 읽어와서 뭐 집답하기로 했나요? 아니면 진도를 정했던가요? 30페이지까지 읽어보라고. 네? 130페이지까지 130까지. 읽어보고 예, 예. 강의식으로 진행. 아, 강의식으로 하겠다 그랬어요. 내가 왜 그랬지? 그때 다 피곤하게. 초보자여가지고요. 어, 그 당시 그 처음 모임. 예, 예. 그럼 당분간은 강의식으로 제가 끌고 가고요. 조금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분량을 맡아서 각자 좀 요약을 해오고 질의응답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없어요? 네. 저기 책이 한 권 있거든요. 하시는 거예요? 예, 하도 돼요? 제가 보려고. 아, 저는 그냥 이렇게 목차만 보면 됩니다. 네. 그러면 그리고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하자면 이 책의 성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 이 책은 음양오행 원리라고 돼 있잖아요. 음양오행 원리라고 돼 있는데 책의 기본적인 성격이 황제내경을 압축해 놓은 겁니다. 황제내경을 압축해 놓은 거고 그 사이에 이 한동석 선생의 외가 쪽 정조 할아버지가 이재마예요. 그래서 그 이재마의 친인척이기도 한데 한동석이 그 한동석이 이재마의 사상체질론에 대해 가지고 원론적인 해설을 해놓은 내용을 이제 황제내경 더하기 사상의학을 섞어놓은 거죠. 사상의학을 섞어놓다 보니까 사상의학을 설명할 수 있는 주역 쪽의 버전이 정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음양오행은 황제내경에 나와 있고 괴는 주역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동양에서 3000년 동안 문명의 틀이었던 거죠. 근데 19세기에 조선에서 황제내경의 응용버전인 뭐가 하나 나와서 그게 사상의학이에요. 황제내경의 응용버전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공부하고 보면 알겠지만 황제내경은 치료의학입니다. 사상의학은 예방의학이에요. 그래서 황제내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오행의 원리들을 체용관계를 뒤집어 가지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다시 재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사상의학이. 근데 사람들은 보통 매뉴얼을 외우는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대칭관계로 뒤집어 놓는다든가 응용한다든가 이러면 헷갈려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상의학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드문 거예요. 하긴 뭐 황제내경이 이해하는 사람도 드무니까. 자, 어쨌든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 30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던 내경에서 나타나는 음양오행하고 주역 공자가 해설했던 개사설계 서계전에서 해설하고 주문왕이 교사를 썼던 그 주역 이게 하나의 쌍으로 내려왔던 건데 사상의학이 나왔단 말이야. 이거는 체형을 뒤집어 놓은 거거든. 그럼 여기서도 체형이 뒤집힌 괴상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짝을 맞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체형을 뒤집어 놓은 괴상을 괴상이 출현을 한 게 기밀부의 정력입니다. 그래서 정력하고 사상학이 한 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우리나라에서 나왔고 19세기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제외한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역학자들도 이걸 아예 모르죠. 이게 참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이게 19세기에 조선이 망해갈 때 조선의 어떤 사상적 정수의 가장 어떤 천정에 해당하는 최고 성과에 해당하는 게 나라가 망할 때 사상적으로 최고치가 나온 거야. 그래서 현재는 뭐 몇몇 사람들만 맥맥을 이어가고 있죠. 사상향이나 정력 이런 거는 몇몇 사람들만 이해 맥맥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 책에 기본 원론적인 부분들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원론적 부분들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사상의학하고 정력은 따로 다룰 테니까 여기에서 가다가 사상의학 정력 부분 나오면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초가 안 돼 있는데 여러 개 대칭형들을 갖다 섞어서 공부를 하면 막 헷갈려 버려요. 막 헷갈려 버리니까 일단은 음양오행의 기초가 좀 잡힐 때까지는 사상향이나 정력은 건드리지 않고 그냥 그 부분이 나오면 건너뛰겠다.
예, 그거는 그것대로 모아가지고 사상의학 정역을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황제내경 주역을 같이 공부하고. 예, 그래놓고 이게 대칭형이다라고 하는 것만 이해를 하면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다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 책의 성격은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황제내경을 압축한 게 전체 책의 한 7할 정도? 7할 정도가 되고 괴에 대해서는 괴의 기본적인 의미에 대해서 개념 정리 정도만 하고 괴로는 별로 안 나옵니다. 괴로는 그냥 기초 개념만 정리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내용이 황제내경의 압축, 음양오행 원론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상의학 정역 내용들이 한 20%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금년 내에 떼는 걸 목표로 해서 이제 기초반을 가는 겁니다. 이 책을 금년 내에 한번 정리한다. 이 책 정리하면 일단 음양오행만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 책 정리가 된 사람들은 제가 내일 하는 주역반이 경전반이잖아요. 지금 경전반이 개사전 들어가고 있거든요. 작년에 개사전 상편을 끝내고 하편 들어갔다가 빠꾸에서 처음부터 다시 하고 있습니다. 못 알아들었어요? 예? 못 알아들었어요? 아니요. 듣던 사람들은 복습하는 거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괴론을 처음부터 할 수 있게끔 하려고. 근데 그걸 쭉 다 들으신 분이 여기 한 분 계시거든요. 유재현 선생님이 지난 시간 지난주 걸 듣고 나서 자기 생전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 그랬어. 그 앞에서 했던 거 전부 도루묵이야.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사실 옛날에 우리가 옛날도 아니죠. 뭐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애들이 초등학교 때 가감성제 배우고 중학교 때 방정식 배우고 하는데 한 번 해서 안 와요? 계속 반복해가지고 몇 번 반복해서 겨우 익히는 거잖아. 똑같아요. 예, 주역도 몇 번 반복해가지고 슬슬 들어오는 거거든. 그래서